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이라 전기 많이 쓰시죠? 근데 우리 전기 생산의 대부분 에너지를 원자력 쪽에서 또 이렇게 채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자력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서 원자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그 분량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1, 2부로 좀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은 임채영 본부장이십니다. 임채영 본부장님은 원자력 진흥 전략연구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그래서 그분 모시고서 한번 전문가적인 말씀을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본부장님 간단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이제 공부는 원자력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한 25년 넘게 이제 원자력 정책 분야를 주로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 국가 전력 정책, 그리고 원자력 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저희 나눌 이야기의 최고 적합한 전문가가 오신 것 생각해 같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원자력을 전공하신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뭐 계기랄 게 뭐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만 해도 학력고사를 보고 학력고사 세대. 성적에 따라서 이제 과를 결정하는 게 그렇군요. 일반적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천문학, 우주의 별. 우주의 심오한 이 원리를 그렇죠.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천문학이 요즘도 힘들지만 사실 그 실용적인 학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시죠. 맞아요.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저희 부모님이 공대를 가라 라고 하셔서 이제 그 중에 고르다 보니 원자력공학을 하게 됐고. 거긴 돈이 될 것 같다. 이름이 그냥 멋있었습니다. 그거보다도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을 막 이루던 시대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기간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점이라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도 그쪽을 좀 선호도를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자,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계신 지금 기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고 우리 대전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원자력연구원 도대체 뭐 하는 기관입니까? 이름 그대로 원자력을 연구하는 원자력 연구다.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원자력연구원이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공계 연구소입니다. 그럼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과학기술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게 1959년도? 그죠? 그럼 제일 빠른 거군요, 연구원 중에서는. 그럼 맏형? 이렇게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빨리 설립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거기서요? 그게 이제 저희는 원자력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당연히 학술의 진보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이용 그렇죠.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원자력에는 이제 안전 문제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원자력을 어떻게 유용하게 안전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연구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또 이제 원자력이 항상 따라붙는 방사선에 관한 연구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가 한 1730명 정도 정규직 기준으로 또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따지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일하고 있는 굉장하네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러면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 중에서도 계속 그 사이즈로 굉장히 큰 전자통신연구소가 가장 크고요. 저희가 두 번째.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예산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되고 대단하네요. 올해 아마 한 8천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것이 전부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예산 이렇게 보도된 수입이라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조합이 되는데요. 일단 그 출연연구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출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을 내는 거죠. 돈 낸다는 뜻이 출연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드머니는 정부에서 주는데 그렇죠. 전액을 정부가 주는 건 아니라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정부가 출연을 해주고 70% 이상을 저희가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능력도 근데 있어야 되고. 물론 벌지만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사실 정부 사업을 저희가 경쟁해서 물론 그렇긴 하겠죠. 하는 거고 또 민간 사업도 또 저희가 하고. 해야 되고. 아무튼 저희가 그냥 막연히 알고 네. 있었던 것은 저는 정부 예산이 좀 더 많을까 생각했어요. 아,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네. 연구원 수입을 통해서 네.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한국 최초의 설립된 연구소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떻게 최초로 그렇게 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됐을까? 예를 들면은 네. 59년이라 했죠 아까. 네, 네. 그러면 59년이면 우리가 막 일제 시민 시대 거쳤고 6.25 전쟁이란 네. 피해를 입었고 맞습니다. 전혀 정신이 없을 상태인데 그때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든다? 그것도- 약간 좀 의외기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원자력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자력? 네. 무슨 우리랑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석탄도 아니고 그냥? 네, 예. 어떻게 된 그게 겁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59년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때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그렇죠. 53년에 끝나고 전후 복구 맞아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예. 일종의 우리 복구 지원단 같은 아, 사람들이 전후 왔는데, 복구 지원?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해서 아. 전문가들이 많이 왔는데 예. 당시에 미국 전력회사 사장을 하고 있던 월터 시슬러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 분이? 미국 분이. 예. 그분이 이제 복구 지원단으로 와서 예. 경부대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날 기회.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네, 대통령이셨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 근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이제 들리는 전하는 얘기로는 예. 이만한 상자를 가지고 갔답니다. 오, 나무로 만든 대통령 만나러 가시면서. 네. 예. 상자를 탁 열어서 이제 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한 1.5kg. 저는 선물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5kg 정도 되는 예. 석탄 한 덩어리하고 석탄 한 덩어리. 우라늄, 천연 우라늄 한 덩어리. 원자력 만드는. 예. 아. 해결료를 만드는 우라늄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석탄과 우라늄. 우라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시슬러 박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각하 예. 이 석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에너지하고 네. 이 우라늄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응. 300만 배 차이가 납니다. 사이즈는 비슷한데 지금? 네. 300만 배? 예. 300배도 아니고? 300만 배. 이야. 그래서 우라늄 1g이 네. 석탄 3톤의 열량을 낼 수 그런 있습니다. 겁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아. 그 얘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네. 이제 이거다. 뿅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다. 생각해도 더구나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쵸.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석탄을 포함한 그 지하자원이 지하자원이 대부분 북쪽에 있었고 북쪽에 있고 이제는 끊겼고 그죠? 끊겼고. 예. 그리고 전기도 부족한 맞아요. 상황이었고 이게 사실 해방 이후에 예. 남북이 분단되면서 예. 북한에서 이제 전쟁 전에 이미 전력을 대남 끊었잖아요. 송전을 끊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에서 배를 가져다가 발전선을 2대를 가져와서 부산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 세워놓고 겨우 돌린 거예요. 그걸로 겨우 돌려서 그게 이제 6.25 전입니다. 아. 그렇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던 시절이라 네. 전력 부족에 대한 인식은 항상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슬러 박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석탄은 예.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지만 예. 원자력은 머리에서 캐는 에너지. 인간 머리. 예. 그럼 무한하다는 거잖아. 쉽게 왜냐면 말하면은 우라늄이 워낙 과학지식만 있으면 예. 우라늄은 풍부하고 예.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지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되니까. 머리에서 캐는 에너지인데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생각해도 그 300만 배? 300만 배.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냥 저도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예.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예. 원자탄의 위력을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시겠죠. 목격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분은- 또 미국에서 또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뭐 본인이 하겠네요.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 핵무장에 대한 뭐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슬러 박사한테 물어봅니다. 예. 원자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뭘 어떻게 예.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람을 키우십시오. 사람을 예. 야 인재 양성이 거기서 나오는 예, 거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 예. 국비 유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배우러. 예, 원자력을 배우러 외국 선진국으로 이제 국비 유학을 보내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원자력과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 원자력 선진국으로. 네, 네. 그래서요? 국비 유학생을 선발을 해서 네. 이제 미국, 영국 이런 데로 이제 캐나다 이렇게 세 나라로 유학을 보내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결국 세월이 지나서 1970년대, 80년대 네. 해외 과학자들 우리가 유치했죠. 유치 사업을 맞아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을 이만큼 일궈낸 1세대들이 되는 거죠. 아, 그린 거군요. 그게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와서 아, 우리나라 원자력이 이만큼 이제 선진을 치는데 정말로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나 평가는 그렇죠. 역사적 다양하죠.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럼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예, 있으시고. 저희 원자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말 그 일종의 선구자적인 미래를 역할을 내다보고 하셨네요. 예. 근데 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대단하시지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확 드러나게 설명을 하는 그 박사님, 아까 예. 월터 박사님이 하셨나? 예, 월터 시즐 야, 그분도 진짜로 아이디어가 좋네요. 예, 그죠? 그냥 그리고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원자력 전공한 과학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 네. 그럴 정도로 해외 유학을 보내고 네. 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기가 없을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느꼈을 테니까 그걸 연구하는 분들 또는 유학 가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우랄까? 예우랄까? 지원 이것도 좀 있었을 거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예를 들면 이제 예. 거기서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네.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가 경무대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맞아요. 이제 예. 집정을 하던 데는 경무대니까 경무대로 국비 유학생들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유학생 학생들을 유학 가는 학생들을 야, 불러다가 그 권위주의 시대. 예. 봉투에다가 예. 달러를 담아가지고 아. 일일이 금일봉을 주면서 개술만 금일봉입니다. 예, 금일봉을 주면서 선진 원자력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꼭 원자력을 제대로 키워달라라고 키워달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대통령이 직접. 받는 학생, 유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도 대단한 있고 또 사명감도 사명감도 있겠죠. 있고 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공부를 네, 네. 그냥 막 미국 가서 막 놀고 그걸 안 네. 되게 이런 생각도 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셨던 분들이 사실 저희 연구원에 이제 선배님들도 많이 그러시겠죠. 계시고 예. 그분이 이제 쓰셨던 회고록을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이제 국비 유학생이 돼서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예. 한국을 돌아와서 이제 시찰 같은 걸 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제가 이제 미국 생활 10년 넘게 하다가 와서 예. 봤더니 그때는 이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고 아,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예, 시대가 지나서 예. 봤더니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한국도 크게 놀란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네. 민둥산이 다 나무가 심어져 있다. 산림 녹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두 번째가 네.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을 했는데 정말 굶어진 땅에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더라. 이야. 그러니까 유학은 유학대로 보내면서도 예. 국내적으로도 또 기반을 예, 정비했고 예. 시작을 했군요. 70년대 그러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1973년에 건설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78년에 이제 완공이 완공이 되는데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걸 보고 예.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초청장이 온 거죠. 아, 우리 기관을 와달라. 영국 귀국해서 이제 유치과학자로 일해달라. 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 근데 이분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네. 나사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야, 지금도 나사면 어마어마할 네. 것 같은데 그 당시도 나사에서 대단했겠죠? 화성에 뭐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지도교수를 찾아갔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그렇겠죠. 받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오퍼가 왔는데 초대장이 왔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지도교수가 당신의 고국에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기여해라. 라고 훨씬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용기를 줬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더니 예. 당시에 이제 그 유치과학자에 대한 대우가 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굉장히 처우가 좋았던 그렇겠죠. 거죠. 그래가지고 오실 공무원 테니까. 월급의 몇 배를 주고 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미국에서 받던 월급의 4분의 1이었답니다. 이야.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은 그걸 다 감수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나는 연봉 네. 둘째야. 나는 우리 국가의 발전. 네. 그죠? 그런 사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 진짜 애국심, 네. 소속감, 네. 사명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당시 그렇게 그런 분들 원자력 연구회 원장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분들은 뭐 국무회의도 참여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되게 그것도 재밌는 일화인데요. 네.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회고록 같은 걸 보고 예. 안 사실인데 네. 그 4.16이 나고 5.16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 이제 비상 내각 회의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국무회의가 예. 소집이 됐는데 그렇겠죠. 예. 저희 당시에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 아니고 원자력 연구소 시절인데 소 시절이니까 소장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멤버로. 예. 그래서 이제 정문에서 제진당하고 당신 그렇겠죠. 뭔데 뭐 왔느냐? 장관도 아니고. 나 국무회의 참석하러 왔다. 그랬더니 원자력 연구소장이 무슨 국무회의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나 국무위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혁명군들이 규정을 찾아봤더니 국무위원이 맞더랍니다. 진짜로? 이야, 진짜 파격이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쳤대요. 못 오게 하려고. 아무튼 그런 마인드는 대단한 거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워낙에 그게 이제 첨단 과학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아주 주축 에너지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니까 좀 키웠기 대우를 해주는 때문에, 거고 예, 또 다른 국미의원님들도 알면 좋은 거고 그죠? 예. 나라 정책 정할 때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자체가 워낙 불모지던 시절이라 사실 원자력 연구소의 초창기 원자력 연구소로 이제 들어왔던 과학자들이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뿌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신 거네요. 그분들한테 실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미국은 세계 1등 국가지만 네. 지금과 한국과의 격차보다 훨씬 더 그럼요. 비교 안 될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여기서 왔다. 연봉을 4분의 1로 줄였다. 네. 이야, 더구나 나사 같은 데서. 예. 야, 그분 저는 성함도 그러지만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 그 59년에 설립됐고, 그럼 지금이 이제 2024년이니까 한 얼마쯤 된 거예요? 2025년이니까? 25년. 그럼 한 벌써 오래된 거네요? 56년 됐어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럼 50년, 반백년이 넘어간 거잖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원자력 불모지, 예. 아니면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을 텐데, 예.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보통 이제 세계 5강엔 들어간다. 진짜로요? 예. 아, 우리가 경제대국 10등, 20등 해서 그것도 대단한 건데, 예. 그 절반을 확 뛰어넘는 5등 안에? 5등으로 저희는 보죠. 5등 그럼 안에 최고 선진국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미국. 미국.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원자력 러시아 이런 쪽인 건가요? 예, 이제 제가 5등이라는 건 상업적인 원자력 아무튼, 예, 관점에서 예. 상업적으로. 2등은 아무래도 러시아라고 러시아 쪽. 예. 맞겠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일본, 일본이 그렇게 앞섭니까? 그다음에 프랑스, 프랑스. 우리나라. 그럼 아까 캐나다도 이렇게 그 당시 선진국이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캐나다도 뭐 6번째, 7번째 아, 되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제 서방 국가들만 보면 그렇고요. 네. 이 5개 5등 안에 네.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순위가 하나 밀리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대단한 거네요. 네. 5등, 6등 뭐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네. 또는 상업적으로. 자, 그러면은, 혹시, 예. 언뜻 지난번 그 뉴스, 체코 무슨 원전 뭐 이런 아,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잘 된다, 어렵다, 막 이런 네, 얘기. 네. 그러면 우리가 수출도 하는 겁니까? 체코의 원전에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보도에 따르면 올 3월쯤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네.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우리 한수원하고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최근에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계약은 차질 없이 갈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수출이죠. 저희가 2009년도에 그런가요? 2009년에 이미 했었나요?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아랍에미리트. 이미 아. 바라카란 지역에 원전을 4기를 지었고요. 이미 경험이 있군요. 네. 네. 바로 대단하네요. 그 실적 때문에 체코 네. 원전도 가능했던 거죠. 가능했던 것이 있고 이런 이제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니까 네. 신뢰가 생기겠죠. 네. 그럼 그 체코 원전 수출의 네. 의미라 할까? 그러면 에너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의미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우리는 산업 전반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의미, 중요성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네. 산업 경쟁력이 사실 위태위태하잖아요. 워낙 그렇죠, 어렵죠. 경쟁자들이 워낙 많고, 이제, 땅덩어리는 경쟁이 작고, 치열하고 그죠? 하니까. 맞아요. 근데 특히 이제 중국하고 산업 영역이 겹치면서 그렇죠. 우리가 경쟁 우위를 맞아, 하나둘씩 맞아. 이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먹거리가 뭐냐 예.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동안 원자력은 이제 내수 산업에 가까웠는데 그렇죠. 우리 전력 개발하는 예, 거. 우리 이제 전기 공급하는 맞아요. 게 예. 주된 역할이고 그렇겠죠. 유해의 원전 수출을 하긴 했지만 그건 예외적인 예외적인 거고 그걸 수출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어렵고. 저는 체코 원전 수주가 가진 가장 큰 함의는 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야, 그럼 그건 결국 간과할 수는 없네, 중요성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예. 하나 그냥 아주 초등학생적 그런 궁금증 하나 있어요. 네.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고 할까봐. 네. 근데 시청자분도 저처럼 또 궁금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원자력 보면 우리도 이제 고리 원자력도 있고 막 있고, 그죠? 네. 뭐 영광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외국 것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체르노빌 사건 때도 있었고. 네. 그럼 어떤 때는 이렇게 돔형식으로 해서 둥그런 지붕이고, 네. 어떤 때는 이렇게 첨성대 비슷하게 이렇게. 네. 그건 뭐예요? 그 두 개가 이제 역할이 다릅니다. 같은 원자로인데. 예. 원자력 발전소라는 부지 안에 예. 각각의 기능을 하는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돔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예. 제일 중요한 원자로를 앉혀놓은 제일 튼튼한 건물입니다.
그거를 안정성이 무슨 최고라는 건가요? 그게 돔 형태로 설계한 이유 자체가 아. 혹시라도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예.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증기 때. 압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걸 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압력이 아.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되겠네요. 그래서 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 첨성대처럼 예, 보셨다는 예. 거는 보통 돔보다 훨씬 크거든요. 크기가. 사이즈가. 예. 아. 근데 그거는 냉각수를 식히기 위한 원자로에서 대표적인 물을 식히기 위한 식히기 위해서. 냉각탑입니다. 냉각탑인 네, 거군요. 그래서 보통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 네. 그런 냉각탑이 필요가 없고 왜냐면 바닷물이 있으니까. 바닷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륙에 지을 때는 이제 아. 연료안을 위해서 냉각탑을 짓게 되는데 예. 많이 보셨던 사진은 미국에 네, 보면 맞아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바닷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륙 내륙에도 많잖아요. 원자력 사막지대 뭐 이런 발전소가 거.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냉각탑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고요. 아, 우리나라 바닷물이 같은- 없으니까. 바닷물이 없으니까.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원자력 발전소 바닷가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서해 뭐 동해 네. 그렇게. 그 첨성대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없군요. 원자력 그 발전소. 안전도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비교하자면. 사실 안전의 관점에서는 별 좀 차이가 냉각수의 없습니다. 공급 예. 가능 여부군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음. 핵심은 이제 열침원이 얼마나 저희는 이제 뭐 열침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유사시에 식힐 수 있는 아. 얼마나 많은 열이 있느냐고 아. 가장 좋은 열침원은 사실은 바닷물이죠. 바닷물은 무한정. 그렇죠. 무한정이고.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짓는 게 좀 더 경제적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입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있으십니까? 그때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2부 좋아요. 구독 딱 하시고 2부까지 꼭 시청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